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오늘도 힘찬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뭐 소식에 따르면 그래도 뭐 수요일 정도까지 비가 오고 좀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그게 좀 맞기를 바래요. 저는 요새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요새 이제 차 타고 출퇴근하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일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금요일날 퇴근 시간이 이제 보통 6시잖아요 5시에서 6시 정도 사이가 되죠. 그래도 제가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퇴근 시간에 많이 몰릴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좀 퇴근 시간에 오지는 않았는데 부슬부슬 오고 있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와, 저는 이런 경험 처음 해봤는데 여의도를 탈출하는 데만 40분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차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려면은 그 올림픽대로 타는 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들이 다 뱅뱅 돌고 막 한 방향으로 나가고, 이게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야 이 정도 비 오면은 막히겠구나 해가지고 좀 일찍 나가신 분, 딴 데로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마포대교로 나가가지고, 와, 마포대교도 또 얼마나 막힙니까. 다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오는데 뭐 제가 이제 출근할 때는 일찍 가거든요. 뭐 그때는 한 15분? 20분이면 가요. 그 정도니까 차가 없으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퇴근 시간은 보통 이제 한 40분 요 정도, 40분에서 50분 정도, 많으면 금요일은 뭐 1시간까지도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와, 어제는 1시간 반이 뭐야. 아니죠, 제가 집에 들어왔을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정말 진짜 어제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한 번은 제가 광화문 쪽에서 비가 갑자기 막 폭우처럼 쏟아져가지고, 그 광화문 사거리 있잖아요, 굉장히 큰데 거기에 물이 차는 거를 진짜 목격을 했어요, 차 타고 가다가. 그래가지고 진짜 시겁한 적이 작년에 있는데, 어찌됐든 비는 요즘은 무섭다. 제가 살면서, 저 같은 분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살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비가 와서 막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좀 비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마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기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 우기가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증시 좋았죠? 뭐 이제 다들 많이 좋으셨을 거예요. 다우지수 2.25% 올랐고요. S&P 500 2.7%, 그리고 나스닥 3.7%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보면은 경제 지표도 그렇고 중요한 일들이 좀 많았고, 중요한 한 시즌의 시작이었죠. 보시면은 중국부터 보면은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있었고요. 사회융자총액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을 투자하시거나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0.2%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작 0.2% 올랐으니까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요번에는 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지금 중국의 인플레이션도 안 오른다고? 정말 너무 안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중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 해서 이미 경제 지표 안 좋다와 생각보다 리오프닝이나 별로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해서 증시를 많이 하락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인플레이션율 발표했을 때도 크게 반응이 없었고요. 이번에 사회융자총회 그리고 뭐 수출입 지표 같은 거 발표했을 때도 크게 장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지난주에 증시가 이제 미국의 영향으로 해서 좀 좋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호의적으로 반응을 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게 나올수록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는 뭔가 대규모가 됐든 어떤 규모가 됐든 부양책을 내놓을 때가 됐구나라는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확언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바닥을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회융자총액이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회융자총액이라는 게 이제 그 뭐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대출 관련된 것들 뭐든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출은 여기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결국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융자총액이 증가한다는 거는 대출이 증가한다는 거다. 그러면 뭐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다거나 이러면은 그 대출을 받지 않잖아요. 투자 같은 거 줄이니까. 물론 이제 대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 지표를 볼 필요가 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사회융자 총액 전반적인 대출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래도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그런 거에 어떤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어서, 사회융자 총액이랑 중국 본토 A주랑의 상관성은 왕왕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융자 총액이 증가하는 게 이제 중국 본토 증가하는 증시가 오르는구나라는 걸 좀 예상할 수 있는 지표여가지고 이걸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지난달에 이번 달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 수치를 발표한 것은 9%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9.11%였으니까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나왔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지난달에 9.5%였으니까 사회융자 총액의 증가율이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정부채 발행액이 뭐 1조 이상 감소를 하고 뭐 이런 원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감소는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증시에는 좋은 영향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정부채 발행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할당량이 확정이 났어요. 할당량이 확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발행해도 돼? 말아야 돼? 이거 눈치 보이잖아. 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할당량이 중앙정부에서 할당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는 그래도 정부채도 좀 발행을 하고 해서 이제 사회융자 총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 얘기인즉슨 증시가 좀 하반기에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좀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수출입 지표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의 이제 CNBC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안 좋으면 badly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badly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날 증시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고요. 보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2.4% 하락을 했는데 예상치가 10.16%였고 지난달에 7.5% 하락했으니까 수출의 하락폭이 더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중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조금 안 좋구나라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6.8% 하락했는데요. 예상치가 3.77% 하락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리고 지난달은 4.5%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요것도 더 커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입은 그래도 이제 내수 경기가 좋다고 하면 수입은 그래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수입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중요한 이제 지표들이 많았죠. 인플레이션 발표했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통일을 할게요. 이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래서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보면 3% 증가했습니다. 예상치가 3.1%였고요. 그 전달에 4% 증가했으니까 1%나 무려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준의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2%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준의 목표치가 거의 다 왔다. 이런 때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이거는 이제 제가 3%라고 하는 건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2년 6월 대비예요. 근데 이제 전월 대비, 그러니까 2023년 5월 대비해서는 6월 달에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0.2%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전달엔 0.1%, 예상치가 0.3%였는데 요것도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 핵심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서 식품과 원료, 그 원유 같은 에너지 가격을 뺀, 이제 변동성이 높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뺀 이제 핵심 인플레이션인데, 요게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4.8% 증가했어요. 근데 예상치가 5%였으니까 예상치보다도 덜 나왔고요. 이전치가 5.3%니까 이전치보다도 덜 나와서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2%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하니까 요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핵심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식품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2%대로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나온 이후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온 이후에요. 제가 이제 항상 뭐 이제 저희가 글로 올리는 것든 말로도 많이 하는 페드와치, 이 CME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더들의 이제 포지션 갖고 예상하는 건데, 요게 이제 7월 금리 인상 예상치는 94.2%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한번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2번 정도 올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그래도 한 번밖에 못해 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FOMC 의사록 이번 달에 발표됐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2번 인상하고 막 연준 의원들 다 이제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있다 보니까 그 금리 인상 시기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그래,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오케이, 2번은 못 할 것 같은데 솔직히 한 번 할 것 같거든. 근데 금리 인상은 길게 가져갈 것 같기는 하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인플레이션 수치가 딱 나오니까 연준에서 이거 2%대 곧 찍으면 더 이상 이거 뭐 명분이 없겠는데 어떻게 2번이나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나온 이후에 7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 그 전에는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3월까지 가져갈 걸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월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페드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슨 신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왜냐면 이제 계속 바뀌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7월 26일 날 FOMC 회의를 하고요. 거기에 인터뷰에 따라서 내용이 변할 수는 있지만 금리 인상 한 번 하는 거는 뭐 이미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연준이 신경을 좀 쓰고 있는 3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제 서비스업 인플레이션, 급여 인플레이션, 주거비 인플레이션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요것도 이제 예상치보다 낮아서 확실히 물가는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확신은 줬어요. 근데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요, 23만 7천 건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25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상태는 여전히 괜찮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가지고, 이게 고용이 좋으면 임금이랑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임금은 고용이 계속 좋아서 고용주들이 직원을 뽑지 못하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지금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급여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고요. 급여가 떨어지지 않으면 서비스업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업의 대부분이 뭡니까?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를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은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핵심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급격하게 쭉쭉쭉쭉 떨어졌다고 하면 다음 달부터는 이게 소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한번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제가 영상을 좀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7월 14일 12시부로 이제 그 FTC,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걸어놓은 잠정 금지 명령은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합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아직 영국도 통과 안 시켰고, 영국을 그럼 지금 합병하면은 영국 빼고 가야 되는 거니까, 영국 시장을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요거를 제 방송, 제가 이제 영상 올려놓은 거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병에 대해서 다룬 지는 조금 됐는데요. 두 회사가 2022년도에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액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주당 95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아직 합병이 완료가 못 됐어요. 왜냐면 요런 이제 큰 회사들끼리의 합병은 각국의 이제 뭐 공정무역거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를 다 그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우선은 미국에서 반대했고요. 영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통과했고요. EU 통과했어요. 근데
요 지금 두 가지 뭐 통과건 반대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클라우드 게이밍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게임계의 OTT 요 정도로 쉽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OTT 볼 때 화장실에서 양치하면서 핸드폰으로 보다가 양치 다 하고 나와가지고 TV 틀면 바로 연관이 되는 거고, 연결해서 보다 설거지 안 했네? 그러면 다시 핸드폰으로 해서 설거지하면서 보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클라우드 게이밍도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게임 저장하고 하려면 이거를 이제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저장해야 되고, 용량 모자라 또 사야 되고 뭐 이런 귀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콘솔 게임기 자체도 비싸고요. 하지만 요거를 클라우드 게임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은 저장이 이제 클라우드 내에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거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연결성이 쭉쭉쭉 되면서 화장실에서 게임하다가 나와서 이제 TV로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게이밍의 시장 점유율 한 2%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적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건 이 클라우드 게이밍이에요. 지금 클라우드 게이밍이 워낙 시장 규모가 작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하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갖고 있는 게임 중에 뭐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디아블로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만, 그 중에 콘솔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임은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에요. FPS 게임인데, 요 콜 오브 듀티 타이틀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가면 앞으로 뭐 클라우드 게이밍 쪽에서 니네가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같은 거를 놓고 지금 미국이랑 영국은 너네가 독점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일본하고 EU에서는 뭐 그래도 경쟁, 지금 시장도 너무 작고 콜 오브 듀티 가져간다고 해도 이제 오히려 경쟁을 더 부추겨서 게임 환경을 더 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 미국의 지방법원에 이제 그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 걸어가지고 이거 뭐 잠정 금지 명령을 일단 때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합병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지난주에 나왔죠. 잠정 금지 명령 이제 이거는 뭐 경쟁이 그렇게까지 뭐 심해질 그러니까 뭐 경쟁을 얘네가 독점할 것 같지 않아라고 이제 판사가 이제 그 답변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 기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신났죠. 그래서 그거 나온 날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가 10% 올랐어요. 근데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 건은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하나의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게 조금 오히려 액티비전 블리자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동안 조금 많이 고생하셨는데 너무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1분기 실적 나왔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 나온 날 영국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는 반대라고 딱 해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날이었는데, 지난주에 10% 오르면서 그래도 그런 좀 어떤 마음 아픔이 많이 해소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 후반에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결국에는 이제 연방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고등법원으로 갈 텐데, 이게 뭐 연방고등법원에서 다시 기각할지 아니면 통과시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다수는 이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요번에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법원에서 결과 나오면서 법적 절차는 멈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연방고등법원에서 이제 기각한다라고 하면 영국도 별 문제가 없는 한은 이제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랑 미국에서 반대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게 있어요.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우리가 지금처럼 타이틀 제공하겠다. 우리가 독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클라우드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여러 개 제공할게. 우리 절대 독점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0년 뒤에 돼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요런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영국한테는 최근에 제기한 거는
합병하면서 일부 부분은 따로 분할 상장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제 독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조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은 한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합병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달려들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 연방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도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세의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이제 안건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언제 나토 가입시킬 것인가? 그리고 스웨덴 가입 안 해줄 거야? 뭐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 견제. 요게 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컸겠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최후의 승자는 저희가 두 명으로 보고 있어요.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인데 이게 요거가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아서 아마 이제 나토 정상회담 그리고 나토와 이제 지금 미국과 이제 러시아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영상에서 할 거니까 요거는 짧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전 시작하고 나서 핀란드랑 핀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국이죠. 그래서 이제 군사동맹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거까지 깨고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랑 이제 스웨덴이 너무 급하게 신청하다 보니까, 나토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액션 플랜이라고, 요게 이제 가입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고 요 정도는 그래도 고치고 좀 디벨롭을 해야 나토에 가입을 너네가 할 수 있지 않겠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MAP라고 맵이라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완료를 하면 가입해 줄게. 완료를 하고 나토 가입국들이 다 동의하면 전원 다 통과하면 가입인데 요거를 면제해 줬어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됐고요. 근데 스웨덴은 지금 터키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랑 스웨덴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튀르키예가 사실 어쩌면 유럽에 조금 문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계속 테러 같은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쿠르드족과의 갈등 때문인데 어찌됐든 그거를 갑자기 나토 정상회담 전에 튀르키예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우리 비준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깜짝 이제 서프라이즈였죠. 그래서 지금 스웨덴의 가입이 거의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비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후속 절차만 걸치고 가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에르도안이 승자라고 하냐면 에르도안이 2019년부터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2019년부터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딜을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 발표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F-16 이제 수출해줄게. 그 이제 F-16 아시죠? 톰캣. 요거 수출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얻어냈다. 본인이 원하는 거. 그리고 EU에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튀르키예가. 근데 그것도 아마 이제 곧 성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이게 뭐 스웨덴의 가입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상관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스웨덴 가입시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가입 절차라든지 시기는 나오질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맵은 면제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전쟁 끝나면 가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얻어냈죠. 그리고 의제로 올라간 게 중국이 챌린지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서 의제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공급망 이슈라든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교란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중국을 견제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나토 가입국끼리 했다라는 것을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신냉전이 더 심해지게 생겼다. 저희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나토에 갔으니까 그쪽으로 결국엔 정치적으로 기울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자세한 영상으로 좀 다시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좀 개인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슈가 이제 배우 파업 관련된 일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작가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배우협회도 여기에 파업을 들어갔습니다. 이게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구하는 거는 사실 비슷비슷해요.
이제 작가 협회가 이제 수익성 개선, 뭐 근로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었고 AI 관련돼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배우 파업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 그리고 근로 환경 개선 그리고 이제 AI 이미지 사용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가 파업 하나만으로도 2007년에서 8년 동안 넘어가는 사이에 100일 정도 파업을 했는데 지금 5월부터 파업이니까 지금 2달 정도 돼가는 거잖아요. 이 파업이 배우들이 이제 합류하면서 조금 더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OTT 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쪽이랑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말을 다 들어준다는 것은 본인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디즈니의 바바이거 CEO가 CNBC랑 인터뷰를 했죠. 근데 인터뷰하고 주가가 뭐 큰 영향 받은 건 아니지만 좋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CEO, 특히 바바이거 같은 스타 CEO가 인터뷰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영향이 없었다. 왜냐면 이제 그 CEO 역임이 이제 내년까지였습니다. 작년 10월인가 갑작스럽게 CEO로 부임을 했죠. 그래서 2024년 정도, 이제 보통 2년이니까. 근데 요거를 연장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6년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요 이거 호재예요. 왜냐하면 바바이거 CEO가 디즈니를 키워놓은 게 많기 때문에 요거 이슈 디즈니 투자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몇 번 이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바이거가 떠난다고 할 때마다 주가 막 흔들리고 다음에 대체 누가 뭐 물려받을 건데 대답해봐 막 이런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6년까지 연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 과거의 사례로 보면 호재인데 주가 큰 반응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26년까지 해서 다음 차기 CEO를 찾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바이거조차 돌아와서 과거 같은 영광을 못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신규 CEO, 제대로 된 신규 CEO를 찾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디즈니의 철학이라든지 과거의 역사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바이거 전에 이것도 바바이거가 뽑아놓고 간 사람이었었죠. 밥 체이펙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에서 오래 일했었고 바바이거가 다 이제 신사숙고해가지고 뽑아놨지만 수익성보다는 어찌 보면 좀 잘못 읽은 거죠. OTT의 그때 경쟁 구도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조금 지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CNBC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좀 특이한 것들은 케이블 TV 이쪽 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ESPN이랑 ABC죠. 케이블 TV라고 하면 이쪽 부분이 과거부터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디즈니가 선순환 구조가 좋은 게 영화 성공하면 상품 만들고 또 이제 그 디즈니랜드의 라이드 같은 것들 만들고 관련돼서 계속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데 케이블 TV만 딱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선순환 구조 고리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이거 시너지 효과가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 케이블 TV를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아니면 분리하든지. 근데 그거를 아마 좀 자구책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안 팔린다고 하면 이거를 다른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조인트 벤처 같은 거 만들어서 좀 지분을 나누던지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는 제가 봤을 때 호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은 이제 작가 파업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이 좀 출시가 미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요거 관련돼서는 좀 자세한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넷플릭스한테 좀 유리한 우호적인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많지만 보유하고 있는 작품도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게 많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호재 아닌 호재인데 요것도 따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델타항공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실적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델타항공 실적은 예상한 대로 역시 좋았어요. CEO가 뭐 역대 최대 실적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좋았고요. EPS가 2.68달러 나왔는데 예상치가 2.40이었으니까 높았고 매출도 한 2억 달러 정도 더 잘 나왔고요. 잘 나온 편인데
재미있는 것은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실적 발표한 날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제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날 장중에 한 3%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을 했다는 것은 그날이 또 기억하시겠지만 장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스 같은 것도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떨어진 것은 그 유가 같은 게 최근에 이제 계속 하락세다가 최근 몇 주 정도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지금 좋았던 환경이 이제 가격 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유가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좀 조만간 바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어도 그 오른 것들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유가가 오른다고 하면 이거 실적 분명히 또 꺾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가가 그날 3% 정도 오르다 떨어졌으니까 한 3, 4% 떨어진 건데 반락한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향후에도 이제 뭐 제트블루 같은 경우에 주가 좀 실적 나왔는데 별로 안 좋게 나온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나오는 항공주들 실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보면서 좀 팔로우업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펩시 실적 나왔는데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이제 EPS가 2.09달러 나왔고요. 근데 이제 예상치가 1.96달러니까 잘 나왔고 매출도 한 5억 달러 정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불경기 이럴 때에는 필수 소비재 이런 걸로 좀 취급을 받는 펩시나 콜라가 짱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은행주들 실적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은행들보다는 대형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금리 인상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예대금리 차도 커지고 하면서 이제 대형 은행들은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JP모건도 실적 좋았고요. 그리고 은행주 시티은행도 좋았고 웰스파고 은행도 좋았는데 은행들은 좋았던 반면에 자산운용사들은 매출은 좀 그랬어요. 수익성은 좋아졌는데 매출은 좀 그랬는데 블랙락 같은 경우에 한 2억 20억 달러 정도 아니죠. 2억 달러가 안 되죠. 20만 달러 정도 실적이 조금 덜 나왔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매출은 조금씩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대 마진이 확대되면서 특히 이제 뭐 SVB라든지 지역은행들 빼고요. 이제 대형은행들은 확실히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지역은행들은 이제 나오는 거 조금 봐야 되겠다. 근데 자산운용사들은 이제 뭐 운용을 하면서 그 어떤 수익성이나 그리고 이제 많이 해고를 하면서 수익성 같은 거는 좋아졌던 것 같지만 매출 자체는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 자금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 당연히 이제 금리 높지만 안전한 은행 쪽으로 돈을 많이 넣고 투자 상품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 덜 넣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운용 자산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주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은 오를 수 있지만 결국 매출은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에서 그런 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주간이 시작됐으니까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또 실적 발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월요일날 중국의 2분기 실적 GDP 성장률 발표를 하고요. 실업률도 발표를 하는데 지금 특히 실업률을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이 20.8%가 나왔어요. 지난달에. 이게 역대 최대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이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는지 시장에서 좀 주목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늘 나오는 실업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날 월간 소매 판매 주택시장 지수 나오고요. 주택시장 지수는 아마 이제부터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인플레이션 내에서 서비스, 급여, 주택, 그러니까 주거비 요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영국이 인플레이션 수요일날 발표를 하는데요. 영국은 인플레이션 잘 안 떨어져요. 지난달에까지 8.7%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섬나라라 그런 건지 인플레이션 얼마나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수요일날 건축 허가 발표되고
그 목요일 날 중국은 이제 대출 우대 금리, 요거 이제 흔히 LPR 금리라고 하는데요. 1년물이란 5년물 발표를 합니다. 지난달에 예상대로 이제 인하를 했는데요. 예상치보다는 크지 않았어요. 딱 예상만큼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5년물이 주택시장 이제 그 주택금리랑 딱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인하 얼마나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는 요 정도로 보고요. 사실 경제 지표 이번 주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실적 중요한 기업들 좀 있어요. 화요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그리고 로키드 마틴 발표하고요. 수요일 날 테슬라, ASML, 넷플릭스, IBM, 골드만삭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TSMC 있고요. 존슨앤존슨, 필립 모리스, DR 홀튼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계속 실적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 이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비가 조금 초반에는 오겠지만 화이팅 하시고 이 우기가 빨리 지나고 해가 비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